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북부 알레포에 대한 48시간의 휴전을 지지하지만 미국이 제안한 더 오랜 기간의 휴전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일주일간의 휴전은 반군들에게 전열을 가다듬게 하고 보급품을 추가 확보할 시간을 벌게 만들어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가 알레포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난 9일 양국이 합의한 휴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시리아에 관한 러시아와의 협의를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들은 도시 환경에서 소위탄과 벙커 파괴 폭탄 사용을 포함한 이번 사태에 대해 러시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점과 급격한 확전은 민간인들을 큰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을 케리 장관이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미국과 이라크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모술 탈환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 약 600명을 이라크에 추가 파병하는 계획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병력 증강은 모술에서 ISIL을 고립시키고 붕괴시키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자 이라크 전역에서 이라크 보안군의 점령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한 관리는 이번에 615명이 추가로 파병되면서 ISIL과 싸울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은 5,262명으로 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추가 파병되는 미군은 이라크 보안군과 쿠르드 자치정부군을 훈련시키고 자문하며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말콤 턴불 총리는 오늘 2014년 7월 우크라이나 동부에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격추시킨 책임자들을 기소하려는 유엔 안보리의 노력을 러시아도 지지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턴불 총리는 또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안보리뿐 아니라 네덜란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 기소권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조사단은 어제 말레이시아 여객기 MH17편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옮겨진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군은 오늘 파키스탄과의 국경 지역에 있는 반군 의심 세력을 겨냥해 정밀 타격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이는 국경을 넘는 발포 사건이라며 인도의 그 같은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인도의 이번 공격은 지난 18일 카슈미르 내 인도 군 기지가 반군의 공격을 받아 병사 18명이 숨진 사건으로 파키스탄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란비르 싱 인도 군사작전단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습은 분쟁지 카슈미르 경계지역 로켓 발사대에 있는 반군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발표 직후 파키스탄군은 성명에서 테러 분자 의심 기지와 관련된 정밀 타격의 개념은 인도가 고의로 지어낸 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동부 저장성에서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적잖은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구조대가 마을 한 곳에서 15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과 다른 마을에서는 아직도 32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태풍 매기의 여파로 어제 저장성 수춘마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간영신화통신은 이와 함께 바오펑 마을에서도 또 다른 산사태로 가옥들이 파괴된 뒤 6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어제 연방정부가 10주간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카 바이러스 퇴치 예산으로 11억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의 2017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12월 9일까지 정부가 새 회계연도 예산을 계속 집행하도록 허용하는 이번 법안은 의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 정부 기관들은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일 자정을 기해 자금이 고갈될 예정이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 홍샹그룹이 북한의 핵개발 등을 지원한 혐의로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가운데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추가적으로 다른 중국 기업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no limits and there is no administration red line of exempt countries. 미국 정부가 해외 주재 미국 공관에 주재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과 외교와 경제 관계를 격화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공식 지시했습니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오늘 오전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으로 망명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등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 홍샹그룹이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요.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과 거래한 다른 중국 기업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 송출을 막기 위해 여러 나라와 기업들과도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 담당 조정관은 추가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no limits and there is no administration red line of exempt countries or companies. We go where the evidence takes us. 2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 참석한 프리드 조정관은 국가나 기업을 제재하는 데 있어 제한 사항이나 행정부 차원의 한계는 없다면서 증거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리드 조정관은 미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중국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느냐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의 질문에 반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프리드 조정관은 이후에도 중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추가 제재 조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 단둥 홍샹 실업발전과 모 기업인 홍샹그룹의 창업자 등 관계자 4명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프리드 조정관은 중국 기업에 대한 이 같은 제재를 중대하고 실질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 정부가 진지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제재를 계기로 중국 정부 스스로가 북한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중국 기업 스스로도 위험성을 인지해 내부에서 변화가 생기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데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행동이 지난 몇 년간 크게 바뀌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North Korea's actions and increasingly egregious behavior, which we don't like, is generating. 북한의 터무니없는 행동이 늘면서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러셀 차관보는 비록 이 같은 중국의 변화가 행동에만 국한될 뿐 대북 입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확산 방지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 노력을 하고 북한의 행동에 장애물을 만드는 등 미국과의 협력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만나 중국 정부의 제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를 요청하면서 국경과 중국 내 은행에 대한 단속과 고려항공 등 운송수단 차단, 해커가 중국 서버와 영토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유엔 안보리가 논의 중인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민생 목적에 한해 허용했던 석탄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중국과 논의하고 제재 이행을 단속하기 위해 양국 사법기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노력 또한 기울이는 건 이런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두 국무부 관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해외 노동자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We also have launched a worldwide effort to persuade recipient countries, contracting. 러셀 차관보는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나라들과 기업들을 설득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일부 성공 사례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프리드 조정관은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무부와 재무부 당국자들이 여러 나라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북한 해외 노동자가 많이 파견돼 있는 중국과 러시아 정부도 설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 also intend to pursue this with the Chinese and the Russians because they are significant importers of North Korean labor. So we are prepared to advance. 이 때문에 프리드 조정관은 의회 차원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다른 나라에 전달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 공격에 대한 우려와 고려항공의 제재 여부 등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해킹과 관련해 미국 정부 내 정보기관과 법 집행기관 등이 관련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심각한 위협이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리드 조정관은 고려항공과 관련해선 비공개 질의 때 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있다면서도 미국과 동맹국 등이 고려항공의 착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축소시킨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과 한국 양국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국무부에서 고위급 군축 비확산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속한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해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양국 대표로 협의회에 참석한 로즈 고테멜러 미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최종문 한국 외교부 다자 외교조정관은 북한의 금수 물자 수입을 막기 위해 원자력 공급국 그룹과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등 다자 수출 통제 체제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번 협의회 참석을 계기로 미 국무부의 데니얼 프리드 제재 담당 조정관과도 별도로 만나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북한 정권이 매우 도발적인 방법으로 무책임하게 핵무기를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등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핵전력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터 장관은 27일 미국 남부 뉴멕시코주의 커틀랜드 공군기지에서 가진 연설에서 북한 정권을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North Korea, one can't say responsible. They've been provocative. They have not shown the respect. 북한 정권이 엄청나게 파괴적인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주의하지 않은 채 매우 도발적인 방법으로 이를 휘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이 때문에 미국은 강력한 방법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전날 미 중서부 노스다코타주의 마이노트 공군기지를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도 북한과 러시아 등의 핵개발 위협을 지적하며 핵전력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ut rather the unwise resort to smaller but still unprecedentedly terrible attacks. 오늘날의 핵무기 사용은 냉전 때처럼 대량의 핵교전 위협이 아니라 더 작지만 전례 없이 끔찍한 공격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억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특히 러시아나 북한이 재래식 전력 우위에 있는 상대를 핵무기로 강하게 압박해 위기 상황에서 물러서게 하거나 동맹을 포기토록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핵 위협 환경이 변했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은 새로운 형태의 핵무기나 운반 체계를 지난 25년간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1,080억 달러를 투입해 핵 전력 현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계획엔 구형 전략 폭격기와 오래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의 교체나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고 카터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핵 위협 억지가 동북아시아 동맹국들로 신뢰 있게 확장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It's also why we continue to build more robust ballistic missile defenses oriented toward the North Korean threat. 더욱 강력한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주의 기지에 지상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에 합의하는 등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이어 미한일 세 나라가 지난 6월에 실시한 탄도미사일 경보 훈련을 언급하며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신뢰를 위해서 더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전방위 외교 공조를 펴고 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타격을 주고 고립 상태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을 위한 미한 간 재반 협의를 긴밀히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등 국제사회의 경고와 요구를 무시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 정부가 각국의 북한과의 단절을 요청한 직후 나왔습니다. 조 대변인은 특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한국은 전방위 외교적 노력과 공조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만 북한이 그것을 깨닫고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국제사회에 더불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외교적 또 재반 수단과 전략을 활용해서 압박을 해나간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에 앞서 현지 시간으로 2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서면 증언에서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주재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와 경제 관계를 격화해달라고 요청하도록 공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아울러 미국의 대북 정책은 억지와 압박, 그리고 외교라는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두 북한의 협상 복귀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기본적으로 북한에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주고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을 외교적으로 상당히 압박하는 카드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이 카드를 계속 밀고 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성윤 박사는 미국이 향후 대북 경제제재 효과와 관련해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다른 압박 수단을 찾고 있다면서 그중 하나가 바로 외교적 강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990년대 초반 수교를 시작한 유럽의 주요 국가, 대표적으로 영국과 독일로 하여금 북한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미국 정부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성윤 박사의 설명입니다. 외교 관계가 단절 혹은 격화되는 국가에는 북한이 노동자를 파견할 수가 없게 돼요. 비자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내에 통치 자금이 유입되는 경로도 일부 차단되는 효과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북한이 지금 제재에 대한 정당성과 무용론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외교적으로 차단하는 정치적 효과도 있어요. 정성윤 박사는 하지만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유럽과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특히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파견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이 미국의 요구에 어떤 식으로 응답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인휘 교수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의 동맹으로서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 공조 체제를 한 단계 높이는 데 대해 협조적 의지를 보이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조치란 분석입니다.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핵심 부분은 세컨더리 보이콧이어서 그거를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여타 모든 조치들은 상징적인 조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이번 조치가 북한에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주긴 하겠지만 이로 인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거나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등의 급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한국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어제 서울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두현 초대센터장을 연결해서 이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계획인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현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서두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개소식이 있었는데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출범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9월 4일 북한 인권법이 제정됐습니다. 네. 그 법에 따르면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 기록하는 일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북한 인권기록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예. 북한 인권법 제정에 11년이라는 사실 그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에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직접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연구기관과 민간 단체 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일들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정부 기관으로서 북한 인권기록센터가 출범된 만큼 네. 앞으로는 이제 정부 차원의 공신력 있는 인권 기록을 보다 폭넓게 그리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생산 기록해 나감으로써 예.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과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센터 이름 그대로 이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일을 하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네. 누구를 대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대상은 당면에서는 이제 한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북한 이탈 주민, 예.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좀 더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서 북한 실태를 파악하는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의 이 북한 인권과 관련된 기록, 어떤 증언을 남기는 일 이런 부분은 대부분 뭐 한국에 있는 또 혹은 해외에 있는 민간 단체에서 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정부가 이번에는 이 센터는 주체가 돼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전문성이나 그동안의 정보 수집 면에서 민관 협력도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 주셨는데요. 먼저 그 이번에 제가 출범한 기록센터의 그 인력들은 관련 분야의 그런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도 이렇게 합류해서 함께 임무를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 예. 인권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일정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민간단체 또 국제 NGO 등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인권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경험도 축적하고 전문성을 배양해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같은 민간 부분의 실적과 경험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민간 협력이 이루어진다면은 네. 북한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 인권 재단이 북한 인권법에 의해서 곧 설립이 됩니다. 이렇게 설립되면은 민간 단체 이 같은 자율적 활동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또 서울에 UN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사무소와 북한 인권 기록센터에 하는 일은 어떻게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출범식에 시나폴슨 서울 사무소장도 참석을 해서 자리를 빛내줬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유엔의 입장에서 서울 사무소는 일을 하는 거고요. 예. 저희는 저희보다 폭넓게 북한의 일반적인 인권 실태도 파악을 하고 네. 또 좁게는 이제 인권 침해 실태도 또 파악을 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면도 있지만은 보다 우리 정부 하는 것이 폭이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한국 정부가 이제 처음으로 주체가 돼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일이니만큼 그 공신력이라든가 신뢰성 이런 것을 담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건 뭐 명백한 사실입니다만 그동안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탈북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때로는 과장된 것 아니냐. 물론 그 인권 침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실적인 측면에서 이 검증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예, 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어떤 탈북 우리 주민들의 뭐 증언 또 기타 뭐 기록 이런 거 진술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기록을 해 나갑니다만 그런 것들이 신뢰성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북한은 뭐 당연히 이번 그 인권센터 출범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통일적인 행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도 뭐 그 보도는 봤습니다만 예. 이번 조직 개편 또 이런 센터의 설립은 우리 정부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앞으로 이런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 또한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북한 인권법이 시정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센터가 출범되기 때문에 네. 북한의 그런 비난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북한은 이번 조직 개편에 담긴 이런 센터의 출범에 담긴 그런 민족적인 또는 시대적 요구를 지지하고 그에 부응하는 길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초대 센터장을 맡으셨으니까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좀 중책을 맡아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어떻든 처음에 밑그림을 잘 그려야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속이인 만큼 어떤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당면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맞게 정부 부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설계하는데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 또한 그 수집된 자료들이 북한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면 물론 향후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조사 기록으로 생산되고 지속적으로 축적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예. 9월 28일 날 출범한 북한 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주민이 자유를 되찾기 시작한 날이자 북한 주민의 전원과 인권이 회복되는 그 계기가 되는 날이었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실태 조사와 기록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의 문을 연 한국통일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 서두연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오늘 오전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비무장지대를 넘어 귀순한 적이 있죠.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9일 오전 10시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중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망명한 북한군 병사는 군복을 입고 있었으나 무장은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군사분계선을 넘는 과정에서 남북 간 총격전과 같은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합참의 서욱 작전부장은 개회 중이던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서 작전부장의 보고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 3분쯤 한국군 일반전초 대기초소에서 근무하던 초병이 철책 근방에서 미상물체를 포착하고 소속 중대 상황실에 보고했습니다. 이어 10시 12분쯤 일반 전초의 초동조치조 2명과 망명자 유도조 4명이 현장에 도착해 북한 병사를 유도했습니다. 북한군 병사의 발견에서부터 유도까지는 9분이 걸렸습니다. 북한군은 병사의 망명을 전후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군은 북한군이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비해 현지 군부대의 감시와 경계 태세를 격상하고 군단의 화력 대기 태세도 높였습니다. 북한 군인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망명한 것은 지난해 6월 15일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비무장지대의 한국군 소초에 기순한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번 북한군 병사의 군사분계선 망명은 한국군이 지난해 8월 북한군의 지뢰 도발에 대응한 심리전으로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한 뒤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군은 이달 초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의 시간을 늘리는 등 심리전 강도를 높였고 방송시설도 2배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군은 비무장지대 내에 경계 초소를 늘리고 지뢰도 대량 매설하는 등 군사분계선을 통한 망명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보는 뉴스 깊이 보기 시간입니다. 지난 4일 한국의 북한 인권법이 시행됐는데요.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도 좀 더 집중적으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년 만에 한국에서 제정된 북한 인권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일관되고 체계적인 북한 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동대학교 원재천 교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이 그 북한 동포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했다. 대한민국 국민 정도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거를 이제 전 세계에 천명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게 상징성도 있고 기본적인 가장 도덕적인 문서인 것 같아요. 그 법안이. 북한 인권법에 따라 한국 정부가 맡게 되는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는 북한 당국에 의해 이뤄지는 인권 범죄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에 북한 인권 기록센터를 설치하고 수집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에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북한 인권 침해 조사와 기록을 한국 정부가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이로써 북한 지도층에 대한 경고의 의미와 함께 향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 이종은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입니다. 동독에서 가해지고 있는 그런 인권 침해 상황들이 서독에서 자스기차라는 그 기록 보존소가 인권 침해 사항들을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해왔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동독에서 인권 침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가해자들이 이게 혹시 나중에 통일이 되면 내가 처벌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나름대로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법에 따라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를 기록하고 공개하는 방식으로 인권을 통한 대북 압박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북한 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이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과 인권 문제는 별개 사안이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 역시 대북 압박과 제재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겁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지난 22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 것도 이 같은 판단에 기반을 뒀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대북 제재 결의로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향후 안보리 결의에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입니다. 2014년에 나온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권 유지를 위한 군사개발 이런 것에 있다라고 해서 그 원인과 결과관계를 좀 선명하게 해준 것이고요. 과거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핵 문제가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다뤄지는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이었는데 유엔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 못지않게 핵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지난 7월 초 의회에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체류하는 23개 나라의 명단이 담긴 인권 증진 전략 보고서를 낸 데 이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유입 확대 방안을 담은 보고서도 제출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시행에 따라 한국 정부도 미국 정부처럼 대북 인권 제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 제기나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정현 교수입니다. 타격을 주는 거는 해외 북한 노동자를 확실하게 인권 문제 등등을 제기를 해서 그게 인권 환경 자체 개선이 되면 또 북한 그 노동자한테는 좋은 것이고
열악한 인권 상황에서 해외 노동하는 걸 차단하면 부수적으로 북한 정권의 돈줄 차단하는 제재 효과까지 같이 가는 것이니까 복합적인 면에서 그거는 추진할 가능성이 높죠. 이정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라디오 방송이나 정보 유입 등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기존의 교류 협력에 방점을 둔 대북 정책에서 압박 위주의 대북 정책으로 접근 방식이 바뀐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를 핵 문제와 연계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6일 국민대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주최한 북한 인권법 토론회에 참석한 김수함 통일연구원 박사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압박, 프레셔도 있지만 끌어내는 방식도 어떻게 고민할 거냐 하는 거죠. 의미가 있든 효과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로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실제로 보면 남북 인권 대화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도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한국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남북 인권 대화 추진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개선 정책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인 서창록 고려대 교수는 북한 인권법에 제시된 인권 개선 방안의 경우 북한의 협조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만큼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완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식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북한 인권 전문가는 서독 역시 중앙기록 보존소 설치와 같은 인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독과의 교류 협력을 병행한 바 있다며 남북 인권 대화 의제의 경우 이산가족이나 여성, 아동, 장애인 문제 등 북한이 수용 가능한 의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제3국 체류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 인권법 적용 여부 등과 같은 쟁점도 여전히 남아있어 구체적인 후속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현재 필리핀에 상당수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 미군과의 합동훈련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예. 홍콩의 우산혁명이 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때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진행한 현지 기념집회 분위기 좀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9.11 테러 소송 법안을 재가결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임시 예산안 통과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필리핀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앞으로 미군과 합동훈련을 안 한다라고 선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현재 최대의 필리핀 주민사회가 형성된 이 하노이에서 어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예. 다음 주 시작되는 필리핀군과 미군의 합동훈련이 마지막이 될 거란 점을 미국 측에 통보하고 있다라고 말한 뒤에 다만 1951년 체결된 양국 상호 방위 조약을 존중해서 미국과의 군사 동맹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4일부터 9일 동안 일본 오키나와에서 필리핀 현지로 파견되는 미 해병대 병력하고 해군 특수전대대 그리고 필리핀 주둔 미 육군 특전사 요원을 포함한 미군 1,400여 명하고 필리핀군 500여 명이 참가해서 합동 상륙과 함포 전차 실사격 그리고 구조 훈련 등을 진행하는 이 피블릭스 연례 합동 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이걸 마지막으로 필리핀하고 미군의 합동 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그 중대한 결정인데 네. 해외 순방 중에 동포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 갑작스럽게 좀 나온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필리핀 정부 당국도 이번 결정을 모르고 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예.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이요. 두테르테 대통령의 합동 군사훈련 중단 발표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라는 현지 언론의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한 것을 듣지 못했다면서 아마 그런 말을 했다면 요즘 그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미군 순찰 활동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일 거라면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듯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예. 필리핀군의 남중국해 순찰 불참은 이미 이달 초 확정된 사안입니다. 예. 일단 미국 정부의 입장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실 이번 결정 같은 경우는 뭐 상대가 있는 그런 결정이니까 사전에 논의가 됐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미국 정부가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오늘 아침 저희 VOA하고 통화한 미군 고위 관계자는요. 공식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걸로 안다면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합동훈련 중단 계획을 발표한 걸로 설명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렇게 미군과의 합동훈련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중국을 인식한 행동인데요. 네. 중국이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새로운 동맹 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는데 중국 앞에서 전쟁 연습을 하는 것을 중국이 원치 않는다고 미군과의 합동 군사훈련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뭐 계속 여러 가지 잡음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전 정권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 미국과의 관계를 이런 모양인가요? 예,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달 초 라오스에서 진행된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맞춰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상당히 거친 욕설을 해서 양국 정상회담이 취소된 적이 있었죠. 예. 이후 두 나라 관계가 크게 불편해지는 상황인데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에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은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에 관해서는 무역과 통상,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필요한 모든 길을 열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필리핀은 오랜 동맹 국가인데 이렇게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 양국 간의 관계를 회의적으로 보게 된 이유는 뭡니까?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마약 소탕 작업을 즉각 처형 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미국 정부가 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이 내정 간섭이라면서 미국과 서방 사회에 대한 극도의 불쾌감을 거침없이 표현을 했습니다. 예. 또 필리핀 현지 언론에 전한 데 따르면은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최근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이 필리핀의 폐소화 가치와 관련해서 미국이 이 모든 걸 조작하고 있다면서 필리핀의 경제 불안을 미국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2014년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죠. 우산혁명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벌써 2주년을 맞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이 홍콩에서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 선거를 요구하면서 당국의 최루액 군사에 우산을 들고 맞선 우산혁명이 시작된 날이 이번 주로 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어제 홍콩 정부 청사 앞에는 시민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기념 집회를 열고 홍콩 당국의 전면 민주화 조치 수용을 촉구하는 발표문을 공개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요, 이 홍콩 현지의 행정수반인 행정장관을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뽑게 해달라는 요구를 다시 한번 내놨고요. 중국 정부가 홍콩의 정치, 행정에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2년 전에 많은 시민들이 우산을 들었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본인들이 본인의 리더를 직접 뽑겠다라는 그런 요구였는데 이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누구나 자유롭게 입후보해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보통 선거가 아닙니다. 예. 이 홍콩의 선거 관련 규정을 정하는 중국 정부의 전국 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가 내년 3월 실시될 홍콩 행정장관 입후보 인정 조건에 대해서 각계 대표로 구성된 지명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추천이 필요하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예. 이 지명위원회는 친중국 정부 인사 위주로 구성되는 게 확실시되고요. 네. 이에 반대하는 민주화 세력이나 홍콩 독립을 요구하는 그런 축의 입후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홍콩 현지의 민주화 운동가들은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없이는 이 홍콩이 중국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치사회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하고 예. 있습니다. 결국 현행 선거 제도에서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홍콩 행정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19년 전에 영국으로부터 이 홍콩의 관할권을 돌려받을 당시에 이른바 일국양제, 한 나라의 두 가지 체제가 공존하는 제도하고 이 항인항치, 홍콩 현지인이 홍콩을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예.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 본토와는 달리 영국 관할하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을 시켜온 그 홍콩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건데요. 예. 최근 중국 정부가 이 두 가지 약속을 어기고 홍콩 현지 문제에 간섭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이 민주화 운동 진영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행 제도 아래서는 홍콩 주민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보호할 행정장관이 아니라 중국을 대신해서 주민을 감시하고 억압할 이 총독이 뽑힐 수밖에 없다는 게 홍콩 민주화 운동 진영의 주장인 거죠. 예. 자, 내년 3월에 이제 홍콩 행정장관 선거가 실시가 되는데 그럼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홍콩의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회 의원 선거가 얼마 전에 실시됐는데요. 여기서 2년 전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세력이 많이 뽑혔습니다. 예. 이게 한 가지 변수가 될 수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홍콩 행정장관을 직선제 투표, 주민투표로 선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가운데 이 렁추닝 행정장관을 대체할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연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 연방의회가 9.11 테러 관련 법안을 재가결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라고요? 맞습니다. 9.11 테러 희생자 유족이 미국 법원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이달 초에 연방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먼저 상원에서 이 법안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표결을 치렀는데요. 예. 97대 1,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예, 미국에서 법안이 상정될 때는 통과될 땐 연방 상하원 모두를 통과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원 역시 어제 찬성 348대 반대 77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 속에 9.11 사우디 소송 법안을 재가결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에 12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연방의회가 이를 다시 뒤집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 유족들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9.11 테러범의 19명 가운데 15명이 이 사우디 국적을 가졌는데요. 예. 사우디 정부가 9.11 테러범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9.11 테러가 지난 2001년 9월 11일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벌인 비행기 납치 테러를 말하는데요. 예. 당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 인근의 국방부 청사 등이 공격을 받아서 약 3천 명의 목숨을 잃었던 참사였죠. 예, 의회는 물론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뭐 민주당도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당인. 하지만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던 그런 법안을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반대했다. 그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중동의 중요한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그 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외국에서 미국인이나 그 미국 정부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 재가결 소식을 듣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면서 의회가 실수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의회가 또 다른 중요한 법안을 승인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2월 9일까지 연방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11억 달러를 지원하고 최근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본 루이지애나주 등에 5억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예. 압도적인 지지 속에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습니다. 예. 이제 연방 정부 폐쇄 사태를 일단은 막을 수는 있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토요일 10월 1일 0시에 새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그 전에 새해 지출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요. 예. 일단 12월 9일까지 정부를 운영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 오염된 식수로 인해서 납중독 사태가 일어난 그 미시간주 플린트시 지원 문제를 놓고 대립을 했는데요. 예. 공화당 지도부가 별도의 법안으로 플린트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임시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오늘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 많고 대체로 흐린 가운데 신의주와 중간 강계는 오후부터는 맑게 개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3도, 안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2도고요. 양덕 아침에는 12도, 오후에는 22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1도, 강계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희천 아침에는 9도, 낮에는 24도, 수풍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3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내일 구름이 많은데요. 해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2도, 용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2도, 사리온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 22도, 신계 아침 16도, 낮 기온은 2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북도 역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흥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2도입니다. 장진 아침에는 7도,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되고요. 해산, 풍산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18도입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14도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해상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9월 2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북부 알레포에 대한 48시간의 휴전을 지지하지만 미국이 제안한 더 오랜 기간의 휴전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일주일간의 휴전은 반군들에게 전열을 가다듬게 하고 보급품을 추가 확보할 시간을 벌게 만들어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가 알레포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난 9일 두 열강이 합의한 휴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시리아에 관한 러시아와의 협의를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들은 도시 환경에서 소위탄과 벙커 파괴 폭탄 사용을 포함한 이번 사태에 대해 러시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점과 급격한 확전은 민간인들을 큰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을 케리 장관이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미국과 이라크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모술 탈환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 약 600명을 이라크에 추가 파병하는 계획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병력 증강은 모술에서 ISIL을 고립시키고 붕괴시키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자 이라크 전역에서
이라크 보안군의 점령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한 관리는 이번에 615명이 추가로 파병되면서 ISIL과 싸울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은 5,262명으로 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추가 파병되는 미군은 이라크 보안군과 쿠르드 자치정부군을 훈련시키고 자문하며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말콤 턴불 총리는 오늘 2014년 7월 우크라이나 동부의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격추시킨 책임자들을 기소하려는 유엔 안보리의 노력을 러시아도 지지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턴불 총리는 또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뿐 아니라 네덜란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 기소권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조사단은 어제 말레이시아 여객기 MH17편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옮겨진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군은 오늘 파키스탄과의 국경 지역에 있는 반군 의심 세력을 겨냥해 정밀 타격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이번 공격은 지난 18일 카슈미르 내 인도군 기지가 반군의 공격을 받아 병사 18명이 숨진 사건으로 파키스탄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란비르 싱 인도 군사작전단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습은 분쟁지 카슈미르 경계지역 로켓 발사대 주변에 자리 잡은 테러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군은 인도 정부의 이 같은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정밀 타격 주장은 인도가 거짓 효과를 내기 위해 고의로 지어낸 허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또 국경에서 벌어진 이번 교전으로 자국 병사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했다며 이는 인도의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동부 저장성에서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적잖은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구조대가 마을 한 곳에서 15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과 다른 마을에서는 아직도 32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태풍 매기의 여파로 어제 저장성 수춘마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대가 토사에 매몰된 주민들을 구조했지만 이 마을에서만 아직도 26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중국 간영신화통신은 이와 함께 바오펑 마을에서도 또 다른 산사태로 가옥들이 파괴된 뒤 6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동부 뉴저지주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해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사고는 뉴욕시에서 11km 떨어진 호보켄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침 출근으로 붐비는 시간에 열차가 기차역에 충돌해 큰 피해가 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적어도 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기차역은 폐쇄됐으며 호보켄을 오가는 열차 운행은 중단됐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구조대가 파견된 가운데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